우리는 대부분 직장을 다니면서 살아갑니다. 어딘가에 속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A라는 직장인은 아침 알람 소리에 억지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출근길은 막히거나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서 기분은 더 우울해지고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갑니다. 출근을 하고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상을 별다른 생각 없이 지냅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이 1년이 되고 10년을 생활합니다. 뭔가 마음속으로는 불만이 있는데 회사 말고는 다른 대체 방안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6년을 투자해서 들어온 회사인데 당연히 계속 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위 동료들, 친구들도 나와 똑같은 생활을 하니 지금이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때쯤 되면 내 가족도 생겼고 책임감이 막중해지는데요. 그래도 나에게 꼬박꼬박 월급을 주는 회사가 고맙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마움이 불안감으로 바뀌는 일이 발생합니다. 알고 지내던 상사가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A 직장인도 곧 그런 처지가 될 거란 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이 직장인이 후회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 삶을 살지 못한 것, 두 번째로 충분한 자산을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A 직장인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원해왔던 회사에 취업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본인이 원한 게 아닌 주변 환경이 원했던 회사입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뭐고 어떤 걸 잘 할 수 있는지 나에 대한 성찰과 탐구 없이 내가 좋아한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 믿고 있었던 것은 주변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의 기대입니다. 여기에 가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식,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 내가 진정으로 원한 게 아닌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이 나에게 투영되었던 것입니다. 원한다고 생각했던 직업을 얻고 일을 해보니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다라는 무적과 같은 말에 다 똑같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애써 외면합니다. 그리고 평생 안정적일 것만 같았던 직장이 불안해지고 나서 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걸 못했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매일 남이 시키는 일을 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맞춰주고 내 삶이 아닌 회사의 부품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그 일에 대한 능력을 길렀다면 큰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어떤 특정한 일부분의 일만 하다 보니 회사를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밖에 나와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걸 발견하고 그 일에 10년 이상 매진했다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일부분의 일만 해왔다면 써먹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사회라는 야생에서 쓸만한 기술은 발전하지 않은 채 점점 나이만 먹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이 시킨 일,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닌 회사에서 필요한 일이 할당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성장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 주어지는 거죠. 반면 내가 주체적으로 나의 일을 했다면 그 경험은 축적되고 어디든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A 직장인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했다는 것에 큰 후회를 느낍니다. A 직장인이 두 번째로 후회하는 점은 충분한 자산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회사에 다니는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가끔 자아실현을 하거나 정말 그 일이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극소수의 임무로 예외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돈을 벌고 많은 자산을 이뤘다면 사실 회사에 아쉬울 게 없습니다. 애초에 목표가 돈을 벌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더 이상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권고사직도 두렵지가 않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회사만 다녀서는 큰 자산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A 직장인은 경기도에 5억짜리 집이 한 채 있지만 이마저도 대출이 3억 끼어 있습니다. 만약 정기적인 월급이 끊긴다면 대출 이자로 인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게 됩니다.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내 실거주 집이 부채로 느껴집니다. 여기에 가족들의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교육비까지 하면 더욱 막막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나에게서 돈을 뺏어가는 자산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줄 자산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게 아쉽습니다. 만약 예적금만 하지 않고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갭 투자를 하거나 분양권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일 것입니다. 단지 그때는 관심도 크게 없었고 관심이 있었다고 해도 공부하기가 너무 귀찮았을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편하게 있어도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해야 부자가 될 수 있고 뭐라도 시도하고 도전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A 직장인의 안일했던 생각이 지금의 불안감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투자에 관심을 갖고 충분한 자산을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실거주 집 5억에 대출 3억이 껴있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아파트가 5억에서 10억으로 되고 전세가는 5억 이상이라 오히려 투자금 회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산은 자산대로 늘어나 있고 만약 상가와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었다면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매달 꾸준한 월세가 들어왔을 겁니다. 이렇게 A라는 직장인은 내 직장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크게 두 가지 후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내 삶을 살지 못한 것, 두 번째로 충분한 자산을 만들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A 직장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나이가 50대이든 40대이든 30대이든 심지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2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회사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을의 입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월급을 주는 입장이 갑이고 받는 입장이 을이니까요. 이제는 갑의 도움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면 을이 아닙니다. 회사 업무 외적으로 사회에 나와서도 가치를 창출할 능력이 있고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있다면 내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다행히 4년 전부터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 꾸준히 열심히 나의 능력과 자산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좌지우지 되기 싫었고 내 인생을 내가 주체적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돈,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 많거나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추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도 부동산, 그중 아파트를 주로 다루지만 사실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주체적인 독립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느낀 점들 혹은 정보도 앞으로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50대 직장인 중 절반가량은 지금 직장에서 퇴직하며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 외의 답변도 재취업 걱정, 의료비 걱정, 주택 원리금 상환, 자녀 교육비 등 대부분 돈이 부족할 것 같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미래에셋 투자에서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지금 내 옆에서 일하는 50대 동료, 선배, 부장님들의 절반은 은퇴 후에 생활고에 시달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50대인 분들은 물론 곧 50대가 될 40대 직장인부터 한창 열심히 일하는 30대까지 지금과 같이 평범하게 산다면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을 하는 50%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20대 후반에 취업을 해서 50대가 될 때까지 20년이 넘게 회사에 내 몸을 바쳐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5일 빠지지 않고 출근을 하면서 회사 일이 바쁘면 야근도 하고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월급은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으로 늘어가지만 그 사이에 아이를 둘 낳아서 생활비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월급은 늘어나는 것 같지만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도 커지면서 저축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50대가 되면 은퇴를 해도 이전에 모아뒀던 자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노년을 편안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50대가 되어보니 연금 수령액도 많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는 보유한 자금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 평균 103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지만 실제 적정 노후 생활비는 324만원으로 수입이 지출의 3분의 1의 금액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연금만을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50대 직장인의 평균 실물 자산은 6억 2천만원이지만 이 중 자가 소유 주택이 4억 9천만원입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내가 사는 거주주택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자산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려면 같은 지역 내에 더 좁고 낡은 집으로 가거나 아예 집값이 저렴한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2차 배임이 부버 세대인 만 50세에서 만 56세 직장인들은 이렇게 생활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꼭 50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40대 분들도 머지않아 겪게 될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보고서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활고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 투자에서는 50대 직장인이 생활비를 걱정하는 이유를 총 4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83% 이상이며 그중 대부분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내 총 자산에는 포함되지만 그 어떠한 현금 흐름도 창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원리금만 나가는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에 따르면 거주하는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자산 중 거주주택의 비중이 적고 월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 혹은 상가의 비중이 많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원리금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월세가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미리 준비했어야 합니다. 노후준비 특징 두 번째도 방금 말한 첫 번째와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 특징은 노후 대비 현금 흐름이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미래에셋 투자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임대, 연금, 이자, 배당 소득 등의 근로 외 소득이 없다고 조사했습니다. 직장인은 결국 회사에서 나와야 합니다. 지금 법정 정년 퇴직 나이는 60세이고 실제 체감 퇴직 나이는 51세라고 합니다. 아무리 많이 다녀야 60살까지이고 실제로는 이만큼 다니는 직장인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평생을 한 직장에서 다닌 직장인의 경우 60세까지 다닌다고 하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나이 때문에 재취업도 힘들고 한 회사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게 되면서 주 수입원이었던 근로소득이 사라지게 되고 현금 흐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미리 임대소득을 만들든 주식 배당소득을 만들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었다면 노후에 대한 걱정은 덜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직장인 노후 준비 세 번째 특징은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인 50대 초중반의 78.8%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 중 24%는 자녀와 부모를 모두 부양하는 더블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배우자의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힘든데 자녀와 부모님까지 케어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 시대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 나 혼자만 산다면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직장 월급을 모으고 그 모은 돈으로 작은 집에서 혼자만의 생활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50대 초중반인 분들은 평균 자녀가 2명이 있고 부모님까지 돌보려면 특히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보고서에서는 3가지 방안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로 은퇴 시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현금 유입을 확보하기 위한 공부와 시장 조사를 해야 한다. 두 번째로 퇴직연금 운용 및 개인연금 납부를 통해 금융자산을 축적해야 한다. 세 번째로 주택 다운사이징 및 주택연금 등을 활용하여 실물 자산을 은퇴 후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입니다. 총 3가지의 대책이 있는데 저도 이 이야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결국 현금 흐름을 창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제는 회사에서 은퇴 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에 다닌다는 것은 근로소득이라는 현금 흐름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은퇴를 한다는 것은 이 현금 흐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의 현금 흐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당연히 근로소득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소득이 은퇴 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불안함을 느낀다거나 걱정이 생긴다면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내 상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루라도 빨리 하면 좋은데요. 지금 내 소득으로 퇴직할 때까지 월급을 저축한다면 얼마까지 모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안 하고 사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급으로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가끔 여행도 가고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퇴직을 하면서 내 소득이 끊겼을 때 어떻게 될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가계 소득이 600만 원에 총 지출이 4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2,400만 원이고 이렇게 10년을 지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퇴직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2억 4천만 원을 한 달에 400만 원 지출하면서 다 써버리기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단순 계산만으로는 30년 일해서 저축한 돈을 15년이면 다 써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 상황을 인식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내가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전 예시를 다시 들어보면 소득 600만 원에 지출 400만 원으로 한 달 저축액은 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축액을 늘리려면 당연히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소득을 700만 원으로 늘리고 지출을 300만 원으로 줄인다면 한 달 저축액은 200만 원의 2배인 400만 원이 됩니다. 1년이면 약 5천만 원이고 10년이면 5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게 되기에 소득과 지출이 그대로인 것보다 2배 더 노후 대비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 100만 원을 늘리고 지출을 100만 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어서 월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를 통해서 월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도 있고 제휴 마케팅, 애드센스, 유튜브, 마케팅 대행, 혹은 재택 알바 등 여러 가지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넘쳐납니다. 지금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집에서 노트북 하나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다만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출은 따로 이야기 안 해도 4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서 저축액을 늘렸다면 그 저축한 돈이 또 다른 돈을 불러오게끔 굴려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이나 적금만 해서는 돈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돈의 가치 하락은 예금 이율보다 항상 커왔습니다. 지금 1억의 돈을 모아뒀어도 10년 뒤에는 1억의 가치가 반토막이 될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년 뒤에는 2억을 넘어 3억이 되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자산으로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안에는 아파트, 상가, 지식산업센터, 건물, 토지 등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는데요.
제 유튜브 영상에 아파트 투자에 대한 영상은 많이 올려놨으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의 경우 또 두 가지 투자 목적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세 차익형 투자가 있고 두 번째로는 현금 흐름용 투자가 있습니다. 시세 차익형 투자는 말 그대로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는 투자이고 현금 흐름용 투자는 자산에서 매달 일정량의 현금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30대이거나 40대 초반이라면 시세 차익형 투자를 통해서 순자산의 절대량을 먼저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40대 중후반에서 50대가 되어가면서 늘어난 자산을 현금 흐름 자산에 분배를 해야 합니다. 결국 은퇴를 하는 시점 줄어든 현금 흐름을 대비할 또 다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큰 방향만 설명드려서 조금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시세 차익형 자산으로는 어떤 자산이 오르는지, 현금 흐름용 자산으로는 얼마 정도의 수익률이 되는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은 하루아침에 절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알았다면 앞으로 어떤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부동산을 예시로 설명드렸지만 물론 다른 자산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성장주 위주로 시세 차익에 투자를 한다면 노후에는 배당주 위주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주식에 투자 배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퇴직 시점에 내 자산과 현금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결국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면서 저축액을 높이고 그 저축한 돈으로는 40대 초반까지는 시세 차익형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려나갑니다. 그 이후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현금 흐름을 위한 자산의 분배에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40대 중반 이후이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30대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고 소비를 하고 남은 돈으로 저축을 합니다. 힘들게 회사 일을 하고 집에 와서 TV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봅니다. 혹은 친구, 직장 동료들과 간단히 맥주를 마시거나 약속을 잡을 수도 있겠죠. 회사에 8시간 이상을 반납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남은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중산층 이상의 삶을 원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산다면 딱 그 평균처럼 살게 되고 그 이상은 되기 힘듭니다. 이 세상 그 누가 남들과 똑같이 살거나 그 이하의 생활 수준을 누리고 싶어 할까요? 어떤 사람이든 조금 더 풍족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그대로 이 삶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을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은 뭔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조금은 직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편하고 나중에 힘들어지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좀 힘들더라도 나중에 더 편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걸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제 성향상 후자를 더 선호합니다. 지금 조금 더 열심히 살고 나중에 더 편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걸요. 더 쉽게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의 미혼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30대 초반의 중위소득인 월급여 300만원을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A는 힘들게 취업을 해서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하고 월급을 받으니 이전에 하고 싶었던 골프 레슨도 받고 1년에 한 번 해외여행도 갑니다. 얼마 전에는 할부로 중형차를 사기도 하고 신축 오피스텔에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A는 지금 삶이 무척 만족스럽지만 저축한 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반면 B는 똑같은 월급을 받지만 이 월급을 전부 다 소비하지 않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돈과 일정량의 용돈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소비를 합니다. 회사 통근버스와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아직 차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짠돌이처럼 생활하진 않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최대한 저축을 합니다. 그렇게 월급 300만원 중 150만원을 꾸준히 저축해서 상여금 포함 1년에 2천만원씩 모아갑니다. 이렇게 A는 회사를 다닌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모아둔 돈은 거의 없고 아직 자동차 할부를 갚아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B는 회사를 다닌 지 5년이 지났는데 열심히 저축을 한 덕에 1억이라는 현금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이 둘의 차이는 저축한 돈의 액수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저축한 시간의 차이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A는 5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번 돈을 소비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B는 5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번 돈을 저축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A가 마음을 먹고 1억을 모으려면 5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사실은 5년 동안 모은 1억이라는 이 돈이 불러올 돈은 훨씬 더 크다는 데 있습니다. B는 5년 동안 1억을 모으기도 했지만 퇴근 후 남는 시간에 재테크 공부를 해왔습니다. 옆자리 선배가 서울에 집을 하나 잘 사둬서 5억이었던 아파트가 10억이 된 것을 보고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평일에는 아파트 입지와 시세 조사를 꾸준히 했고 주말에는 여자친구와 데이트 겸 임장을 갔습니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 어떤 아파트가 오르고 어떤 아파트가 오르지 못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가격이라면 어떤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좋은지 비교 평가도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5년 동안 모았던 1억으로 경기도에 입지가 꽤 괜찮은 구축 아파트에 갭 투자를 합니다. 아파트를 사기 전에 충분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평가인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1, 2년 동안은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2년 뒤에 전세 가격이 올라서 오른 전세금만큼의 투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4억 매매가에 3억 전세가 들어있는 아파트를 매수했었는데 2년 뒤에는 이 아파트의 전세가 3억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올라서 5천만 원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오르니 전세를 구하려던 사람들이 매매로 붙게 되어 아파트 가격도 4억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을 몇 번 겪다 보니 전세금이 올라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고 매매 가격도 올라서 시세 차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1억이었던 시드머니가 2년 뒤에는 1억 5천만 원이 되어 있고 또 4년 뒤에는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안 근로소득도 계속해서 모아나갑니다. 이렇게 취업을 하고 소비를 했던 A와 저축을 했던 B는 향후 10년 뒤에는 그 자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와 퇴근 후 남는 시간과 주말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의 차이가 10년 뒤 자산의 차이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A는 월급을 소비했고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B는 월급을 모아서 투자를 했고 시간 또한 재테크 공부에 투자했습니다. A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참지 않고 모두 해왔고 B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조금은 참아가면서 미래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사실 저도 B와 같은 생활을 해와서 자산을 쌓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 성격상 낭비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월급을 잘 모아나갔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뒤 꾸준히 공부를 해서 경기도의 신도시 아파트를 처음으로 사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았던 시드머니 5천만 원으로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참고로 분양권의 경우 총 아파트 가격의 10%만 있으면 분양권을 살 수 있습니다. 4억짜리 아파트를 4천만원과 프리미엄 800만원을 주고 총 4,800만원에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분양권이 완공이 되는 기간 동안 또 추가로 돈을 모아나갔습니다. 완공이 된 후에 전세를 맞추는데 전세 가격이 너무 낮아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또 필요했습니다. 제가 매수한 아파트는 앞으로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고 등기를 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자란 금액은 2%대 저금리의 신용대출을 받고 전세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2년 뒤 전세 가격이 올라서 투자금 1억 이상을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회수한 금액으로 또다시 저평가된 아파트에 투자를 했고 그 아파트 또한 가격이 올랐습니다. 처음 샀던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제가 매수했던 아파트 매매가 근처까지 되었고 투자금이 거의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결국 매도를 했는데 4년 만에 순수익만 2억이 넘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 사이클을 돌리니 처음 시작할 때의 시드머니 5천만 원은 10배가 넘게 불어나게 되더라고요. 잠시 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A와 같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기만 해서는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B와 같이 내 욕구를 억누르면서 저축을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B와 같이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의 가치관은 다 다르니까요. 누군가는 지금 내 삶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현재를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나는 지금 내 삶도 즐기고 소비하고 놀 거 다 놀고 싶은데 남들보다 돈도 더 많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는 만큼 그 보상이 따라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좋은 대가가 따라오겠죠. 그러면 지금 30대인 직장인이 10년 뒤 중산층 이상의 삶을 누리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답은 A와 B의 사례에서 전부 다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월급의 일정량은 저축을 해야 합니다. 일정 수준의 돈이 없다면 그 돈을 불릴 방법이 없습니다. 애초에 뭐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불릴 돈을 만들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저축만으로는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기 어렵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결국은 저축을 하고 모으고 불리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아파트를 투자한다면 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까지는 1년 만에, 2년 만에 단기간에 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길면 5년,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하면 몇 개월 뒤 혹은 1년 뒤에는 1억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 내에 오르지 않으면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초보자의 경우 아파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가격이 오를 건지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경매나 재개발 등의 진입장벽이 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하고 아파트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과 경험이 있을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아파트 경매나 재개발도 아파트에 기본을 두고 있어서입니다. 이렇게 저축하고 모으고 불리기의 과정을 반복한다면 대다수가 하고 있는 저축하기, 소비하기와는 확실히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축하기와 더불어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공부 없이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마인드 세팅은 내가 들이는 시간과 노력만큼 더 큰 부가 온다고 세팅을 해보세요. 내가 돈을 버는 그 크기가 내가 공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퇴근 후 시간과 주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말고는 내가 따로 낼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습니다. 이 시간에 부동산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아파트 입지 조사를 하고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지금 가격이 적정 수준인지 더 좋은 선택지는 없는지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결국 어디에 투자할지 보이실 겁니다. 지금 헛되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누군가는 본인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 싶은 거 조금 덜 사고 하고 싶은 거 조금 덜 하면 나중에 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20대 때는 몰랐습니다. 30대가 되고 나서야 깨닫고 더욱 저축을 하면서 시간도 투자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는 전혀 없지만 하루라도 더 빨리 알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앞으로 유튜브 영상에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투자와 마인드 세팅, 앞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